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엔 선언 및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재생산권이 어느 순간 인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등장에는 분명히 이제 페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어떻게 로비로 압력을 통해서 이거를 권리로 등장을 이제 시켰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다 보니까 유엔 조약 내 재생산권에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아동은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1924년에 국제연맹에서 이제 총회를 열면서 거기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은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948년도에 비로소 유엔에서 인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24년도에 제네바 선언을 기반으로 59년도에 유엔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동은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79년에 유엔에서 세계 아동의 해를 지정을 하고 1989년도에 비로소 이 앞에 있는 선언과 그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국제 효력이 있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동의 이 권리에 태아의 생명권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9년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을 보시면요,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서문에 나와 있고, 원칙 4에서도 역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다 출생 전후에 적절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지금 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 권리 협약 1989년, 이건 그냥 단지 선언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규약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문에 보면은 쭉 이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위에 24년 선언, 59년 유엔 아동 권리 선언 등등, 세계 인권 선언, 시민 정치적 권리 관한 국제 규약 등등등등 여기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를 밑에서 보시면 아동 권리 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함으로 출생 전후 모든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필요하는 대상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현재 이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댈 때 분명히 여기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 생명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재생산권이 하나의 인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제일 처음 등장한 때가 1968년입니다. 그때 이제 테헤란에서 유엔 제1차 유엔 세계 국가 인권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벌써 약간 이제 자기 결정권과 지금 재생산권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그래도 선언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69년도에 이것을 곧바로 이어받아서 사회진보발전 선언에서도 똑같이 노란 부분 보시면 부모는 자녀의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이어받아서 1979년에 이제 여성을 보호하자라는 이제 그 선언과 이제 그 협약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979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서도 정확하게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런 관련 모든 수단의 혜택, 그러니까 낙태의 어떤 서비스나 그런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지 그냥 선언에 불과했는데, 이제 도대체 왜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지 보통 지금 보시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뒤에는 이제 페미니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페미니즘하고 재생성권하고 관련성을 좀 보시면요. 6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중에 유명 페미니스트 중에 한 명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식의 자유, 즉 낙태의 권리는 가부장제의 근간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즉 페미니스트들은 지금 가부장제 타파가 이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 남성 지배적인 이 사회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낙태가 가부장제 타파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그 해방,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낙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페미니즘 잠깐 보시면요. 페미니즘은 무조건 이제 남녀가 이제 불평등하다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불평등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결국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이 불평등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차이라 하면은 성과 관련된 차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차이로 인해서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는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가부장제가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이 억압과 이제 착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옆에를 보시면 밑에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결국은 억압에서 해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신과 출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이제 권리로서 이들은 이것을 이제 행해져야지만 비로소 임신과 출산에서 이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해방이 됐을 때 비로소 남녀가 절대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은 낙태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체가 1969년도에 레드 스타킹이라는 페미니즘 단체가 급진 페미니즘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들이 레드 스타킹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우리는 남자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하면서 이제 싸운다 라고 이제 하는 어떤 선언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때 낙태 공개 발언 대회를 합니다. 1969년에.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비밀스러운 그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나도 낙태를 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게 이제 이거는 비밀로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권리다, 여성의 권리의 문제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당시 196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이 낙태 공개 발언 그 대회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사회 분위기가 막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1973년도에 낙태 합법화 판결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낙태 합법화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수정헌법 제14조를 어떻게 왜곡 해석하는지를 어떤 한 헌법학 교수님이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요. 모든 조셉 위더스푼이라는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서 그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모든 헌법적 보호를 박탈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사용된 인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보호에 속하는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인격이 아니다 라고 헌법을 완전 왜곡 해석을 해서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헌법의 가치와 원칙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을 이제 장악을 했는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본인들의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가치를 전체적으로 다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들은 하는데 무엇을 사용했느냐?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페미니즘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려고 이들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재상상권이죠. 결국은 이들은 목표가 낙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94년도에 카이로에서 있었던 국제인구개발회의, 그리고 두 번째 1995년도에 베이징 4차 세계 여성대회. 심지어는 베이징 4차 세계 여성대회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UN 대회 중에 가장 컸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대회, 그 대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그 다음 전문 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요약을 했냐면요. 각 회원국들의 협상의 자리에 주요 신참 선수들, 즉 페미니스트들의 등장을 입증하는 회의였다. 이 두 회의는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장악을 한 회의였다라고 요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각 회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는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1950년부터 이때까지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화 제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구가 폭발하니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특히 남바 인구의 가난한 나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제3세계 그런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의 나라들의 산화 제한 정책을 이들이 UN과 IPPF라는 단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화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지금 0.83년까지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산화 제한 정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나친 그 제한 정책에 다들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막 억압하냐 하면서 그때 그 틈을 타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제한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권리로 보자. 재생산권.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라고 아예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때 그게 엄청나게 먹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독립국으로서의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티칸 시국에서는 이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행동강령 같은 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모였을 때는 그때 이제 최종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서로 로비를 하는 거야.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대로 로비하고, 바티칸에서는 바티칸대로 이거 낙태반대,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서로 로비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 대회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라라 크로스는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정부와 인구정책 기구의 공식 문서에 페미니즘의 언어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보시죠. 다 지금 페미니즘의 그런 가치관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잘린드 페치스키는 카이로 인구대회의 최종 행동 강령은 이전의 인구통제 강론에서 벗어나 생식권과 성평등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전을 담고 있다. 그죠? 이들이 아주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생산 건강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행동 강령에 명시를 합니다.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생산 건강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번식할 수 있는 능력과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재생산 건강에는 모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낙태의 자유도 있고요, 피임의 자유도 있고, 심지어는 성적 자유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미는 성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내세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티칸 교황청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청난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몇 달 동안 싸운 게 거기서 이제 터지는데, 일단은 페미니스트와 다수 회원국들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들이 용어가 다 자유,
건강, 뭐 교육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인구 통제, 산화 제한 그렇게 가지 말고 좋다. 그래서 이때 나온 단어 재생산권 그리고 성과 재생산 건강 여기서는 건강으로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하려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젠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지금 또 싸우는 또 다른 단어 젠더이지 않습니까? 이때 94년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티칸은 이미 다들 서로 어떤 논의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우리가 외치는 결혼과 가족 주장하고 있고요. 생명권. 여기서 말하는 생명권 모든 낙태, 어떤 형태의 낙태 다 반대를 이제 바티칸에서 했고 또 이때 바티칸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합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싸우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바티칸이 지금 방해 공작이 결국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하나하나 단어에 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성건강, 재생산 건강 그런 모든 단어에 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곤에 이제 극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도대체 이 결정을 하는데 왜 바티칸이 저렇게 난리냐, 바티칸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고, 그래서 결국은 170개 국외 회원국들이 결국은 그 행동 방향에 서명을 하고 바티칸이 실패를 들어갑니다. 그들의 전략을 안타깝게도. 그래서 페치스키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전 세계 여성운동연합은 바티칸 근본주의 공세를 물리치는데 크게 성공했다. 네. 그 다음 해가 1995년. 이때는 이제 또 다른 2차 이제 또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베이징 4차 세계 여성대회인데 이때 키프레이즈가 바로 이겁니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인권은 여성의 권리다.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그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요. 네, 인권은 당연히 여성의 권리 맞겠죠. 모든 여성의 권리.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여성의 권리는 특별히 성과 재생산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재생산권만 언급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성권리, 자유롭게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95년도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여성의 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과 재생산권은 즉 인권이다 라는 위험한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95년도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재생산권이 인권으로 공식적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성권리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권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권리로 보는데 네, 동성애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미성년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때는 젠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젠더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이때 성인지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성주류화. 네, 그 용어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인지 교육과 성주류화 정책을 지금 막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여전히 교황청은 계속 반대를 합니다. 성 권리에도 반대를 하고 동성애에도 반대를 하고 낙태에도 반대를 하고 모든 그들의 그거에 반대를 하다가 이 당시는 이슬람 국가 왜냐면 그들도 낙태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주의자들과 이제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 세계적인 반동성애, 반젠더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동성애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여성대회에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요약을 하자면요. 94년도에는 국제인구개발회에서는 인구 통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95년도에 와서는 재생산권을 인권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덩달아 성권리도 인권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역시 젠더 용어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아주 위험한 중요한 회의였다라는 거. 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요, 그 행동강령을 보면요, 이들이 너무나도 무리하게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베이징 행동강령 96단락에서 보면은요, 낙태는 권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자유롭고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베이징 행동강령 39단락 거기서 보시면은요. 여영아 살해, 태아 성별 선택. 태아 성별 선택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선택적인 낙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근친상간 이런 것을 이들은 폭력이라고 여기서 또 명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징 행동의 27단락에서도 227단락에서 보면은 태아 성별 선택과 여영아 살해 이런 것들은 뭐다? 해롭고 비윤리적인 관행이다 라고 이들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결국은 낙태, 선택적 낙태는 폭력적인 것이고 이거는 비윤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낙태는 권리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자기 모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UN 규약 간에 지금 충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낙태를 권리라고 외치는 규약과 협약 그 회의 보면은요. 79년도 여성차별철폐협약, 그리고 94년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95년도 세계여성대회에서는 낙태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UN 아동권리협약이 선언이나 89년도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분명히 태아는 특별보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편적인 인권에 얘네들은 거슬러서 페미니스트들이 자기의 편향적인 권리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저희들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산권은 페미니스트들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집요한 로비와 압력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반보편적이고 반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UN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한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생명의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이며 인권 개념을 자의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